기본적 분석의 2교시 계속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간단히 살펴보면서 소위 단어 분석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들어갈 것은 이제 본질적으로 기업 분석에 들어가는데, 질적 분석에는 제품 구성과 시장 지위, 경쟁 우위 분석, 경영 전략, 경영 자원, 연구 개발 능력,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우리가 소위 정성 분석이라는, 퀄리티 분석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우리가 기업 재무제표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정량 분석, 퀀티티 어널리시스가 되는 겁니다. 자, 기업 재무 분석은 우리 2주 전에 기업 재무 비율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쫙 다 한번 했기 때문에, 그때 강의 들었는 걸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보기를 우리 학생들에게 권하고, 자 이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때 공부했는 걸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무제표라고 얘기하면은 크게 나누면은 6가지로 구성 요소가 되어 있다고 했죠. 우리 교과서에는 4개밖에 안 나와 있지만,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소위 자산에 관한 항목이 나오고, 오른쪽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에 관한 계정 과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산 항목에서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한 것이 자산 총계가 되고,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또 재고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대변에 오면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합한 것을 부채 총계라고 설명할 수 있고, 또 밑에 오면은 자본에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요 세 개를 합한 것을 자본 총계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업 회계 원칙에는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라는 용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가 재무관리 교과서나 다른 책에서는 이 표현을 달리 하기도 합니다. 자산 총계를 총자산이라고도 설명합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부채 총계를 총부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타인 자본이라고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본 총계를 자기 자본이라고도 표시하는 데도 있고, 또 달리 얘기하면 순자산이라고도 표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상태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재무상태표를 정확히 볼 줄 아는 사람은 이 기업의 현재가 지금 어떤지를 아는데 확실히 어떤 일각인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라는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이 경영활동을 얼마나 잘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재무제표입니다. 이건 항상 1년 기간 또는 반기 같으면 6개월, 분기는 3개월 기간 동안에 그 기업의 인풋과 아웃풋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풋은 벌어들이는 돈이고 아웃풋은 지출한 비용이라면, 인풋과 아웃풋을 비교해 가지고 우리 인풋이 더 많으면은, 아웃풋 많으면은 이 기업은 흑자가 되는 거고, 인풋보다 아웃풋이 더 많으면 이 기업은 적자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현금 흐름표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 흐름, 즉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금융감독원 사이트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 들어가면은 우리나라의 자산 총계가 100억이 넘는 모든 기업들의 재무 제표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거기 가서 어떤 상장 기업을 하나를 클릭해 가지고 그 기업의 연말 기준으로 했는 감사 보고서를 클릭해 보면은, 그게 현금 흐름표에는 영업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고, 재무 활동을 위한 현금 흐름이 있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3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라는 것은 기업이 그 회계 기간 동안에 지분의 변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상증자를 했다, 무상증자를 했다, 그리고 대주주의 지분이 어떻게 변동됐다, 이런 걸 다 나타내는 것을 자본 변동표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소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표시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석이라는 항목으로 별도로 그 서술형으로 그렇게 표시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2주 전에 재무 비율 분석을 다 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제표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 간의 상대적 비율을 이용해서 우량 기업인지 부실 기업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안정성 비율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얼만큼 안정하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거를 보는데,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200% 이상이면은 적당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비율이기 때문에, 타인 자본이라는 건 결국은 부채 총기를 얘기하고 자기 자본은 자본 총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00%를 곱하면 일반적으로 100% 이상인 경우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자 보상, 우리 교과서에는 비율로 나오는데 이전에 교수님이 강의할 때는 이자 보상 배율로 설명했죠. 이거는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 간의 그 배율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 2배 이상 되면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1 미만이면은 이 기업은 되게 위태 위기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영업이익을 많이 내도 결국은 이자 비용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안정성 비율로서는 부채 상환 능력을 보는데 여기는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과 이자 보상 배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2주 전에 도 공부를 했죠. 당자라는 개념은 퀵인데 당자 자산은 퀵 에셋입니다. 퀵 에셋인데 당자 비율이라는 것은 당자 자산과 유동 부채와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이게 당자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누어서 100을 곱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비율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자 보상은 이자 보상 배율로 우리 학생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율이라는 건 항상 100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성 비율이라는 것은 자산의 활용 정도인데, 매출 채권 회전율은 매출액을 매출 채권으로 나누어지는 게 몇 회전이 되느냐 그런 걸 보는 거고,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은 매출액과 총자산 간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자, 어느 기업이 매출액이 1000억이고 총자산이 500억 같으면 1000억 나누기 500 하면은 2회 정도가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활동성 비율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장성 비율을 보는데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가 그 정도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총자산 증가율이라는 개념은 전기와 현기 간의 총자산이 얼마만큼 늘었고 그거를 전기 말의 총자산으로 나누어서 100 곱해보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총자산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이라는 것은 요분기 매출액과 전기 매출액의 차이를 보고 전기 매출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죠? 자, 순이익 증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분기 당기 순이익에서 전기 순이익을 빼내고 전기 순이익으로 나눠주는 것이 순이익 증가율이 되는 겁니다. 다 이런 건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렇게 기업이 우량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게 플러스로 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 비율이라는 개념은 매출액 순이익률은 당기 순이익은 매출액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하는지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죠? 이게 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총자산 이익률은 당기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주는 거다. 자,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ROA라고 합니다. ROA, Return on Assets입니다. 당기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주는 건데, 자, 이거를 다시 세분화를 하면은 당기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누어서 곱해주는 것이 총자산 순이익률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이건 매출액 순이익률과 총자산 회전율을
곱하면은 총자산 순이익률이라는 것. 이렇게 세분해 가지고 계산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는 재무제표를 보면은 직접 당기순이익과 자산 총계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막바로 그렇게 계산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ROE,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있습니다. 자,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누어서 100%를 곱하는 건데, 자, 이거는 세 개로 세분화할 수 있는 겁니다.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에 나누는 것을 다시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누어주고, 다시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누는 것을 세 개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구분한 이유는 뭐냐면, 매출액 순이익률을 총자산 회전율로 곱하고, 그리고 자기자본 비율로 역수로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보는 것도 하나의 서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수익률도 한번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치 비율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가를 주당이익이나 장부가치 등과 비교해 보는 건데,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거는 주가 수익 비율은 우리가 PER, per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 업계에 있는 그 종사자들은 주가 수익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per, price, earnings ratio. 우리 교수님이 2주 전에 15개의 비율을 갖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때 우리는 PER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per라는 표현을 쓰지 주가 수익 배율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주가 수익 배율로, 우리 교과서가 비율과 배율을 좀 혼동하고 있는데, 비율이라는 개념은 뭐 나누기 뭐 해서 곱하기 100%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죠? 자, 그래 퍼는 주가를 EPS로 나누어 주는 것이 된다. 그렇게 알면은 여러분들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 순자산 배율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누어 주는데, 저거 어떻게 계산하냐 보자지.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공부했는 걸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자, PER을 구할 때는 주가 나누기 EPS를 냈는 거죠. 그럼 EPS는 뭐냐면 earnings per share이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을 그 기업의 발행 주식수로 나누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가 순자산 배율을 구할 때도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누어줘야 되는데, 그럼 주당 순자산을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주당 순자산의 개념은, 자, 우리가 순자산이라는 개념은 자기 자본 또는 자본 총계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자본 총계를 갖고 발행 주식수로 나누어주면은 주당 순자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서 주가를, 우리 주당 순자산을 book value per share이기 때문에 BPS라는 표현을 썼죠. 그죠? 그래서 주가 프라이스를 BPS로 나누어 주는 것이 주가 순자산 배율에서 PBR, Price Book Value Ratio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주가 주가 매출액 비율이라는 개념은, 이거는 Price Sales Ratio고 PSR이라는 개념인데, 이걸 막바로 구하면 여러분 좀 어렵기 때문에 주당 매출액을 구해보는 겁니다. 주당 매출액이면 매출액을 발행 주식으로 나누면은 소위 SPS, Sales per Share가 나오죠. SPS, Sales per Share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SPS를 구하고 주가를 SPS로 나눠주면은 주가 매출액 배율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가 현금 흐름 배율이라는 이 개념은 뭐냐면, 우리 2주 전에 공부했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 리뷰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당 현금 흐름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현금 흐름표에 들어가서 현금 흐름을 숫자를 가져오고 그거를 발행 주식으로 나누면 주당 현금 흐름이 됩니다. 소위 캐시플로우 퍼 세어 해가지고 CPS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가 현금 흐르면은 프라이스 주가를 CP에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캐시 플로우 레이쇼 해가지고 PCR이 되는 겁니다. PCR은 주가를 주당 현금흐름으로 나누어주는 겁니다. 전부 다 이거는 배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배율이라는 개념하고 비율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비율이라는 개념은 항상 곱하기 100%를 했을 때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단순히 나와서 나오는 상수로 나오는 건 전부 다 배율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토빈 Q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어깨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 개념이지만 한번 우리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보면은 부채와 자기자본의 시장 가치, 부채와 자기자본의 시장 가치라는 개념은 부채와 자기자본은 뭐냐면은 자산 총계하고 같은 겁니다. 그 자산의 시장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정 대체 원가가 얼마쯤 되는지를 보는 것을 우리가 토빈 Q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교과서 147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우리 147페이지에 보면은 토빈의 Q가 1보다 크면은 부채와 자기자본의 가치가 그 기업의 자산을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기업이 투자자들로부터 조달된 자본을 잘 운용을 해서 기업 가치가 증가한다는 징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걸 보면 자, 우리 추정 대체 원가라는 표현을 우리 영어로 하면 다른 말하면 인풋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와 자기자본의 시장 가치는 아웃풋이라고 봤을 때 우리 인풋보다 아웃풋이 더 많으면은 그 기업은 훨씬 더 경영을 잘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수많은 그 비율을 계산을 쭉쭉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자, 우리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가지 뭐 레버리지 분석도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는 학생들은 교과서를 한번 참여를 해보고, 자, 그 다음에 뭐 영업 레버리지, 재무 레버리지. 레버리지라는 개념은 뭐냐면 레버리지라는 개념은 이 지렛대란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한번 관심 있는 학생들은 보고 여러분들 기업 분석하는 데는 뭐 그렇게 많이 활용 레버리지도 보고, 그 다음에 이코노믹 밸류에 대해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개념은 경영 활동을 통해 창출한 영업 이익이 자기 자본을 초과하는 금액을 우리가 이코노믹 밸류 에디드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알고,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는 기본적 분석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뷰를 해보면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는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을 통괄해서 나타내는 게 기본적 분석인데,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확인하는 그런 분석이 기본적 분석이라면은, 그러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소위 차트 분석을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fundamental analysis라는 표현을 쓰고 기술적 분석은 technical analysis입니다. 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내재 가치이기 때문에 꾸준히 급격하게 변화가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차트 분석을 통한 기술적 분석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기업의 내재 가치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무진장 자본시장에서 매수를 해버리면은 내재 가치와 관계없이 별도로 기업의 주가는 상승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지하게 돈을 들여서 그 기업의 주가를 매수를 하느냐죠. 그런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이 기업이 향후 되게 우수한 어떤 그
재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도 있고 재화도 있는데 앞으로 조만간 엄청난 좋은 제품이 나올 거라는 그런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갖고 이 회사를 M&A 기업 인수합병 merge and acquisition을 하기 위해서 하려면은 천상 그 기업의 지분을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지분을 매수하기 위해서 지금 내재 가치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재무제차는 항상 지난 과거 겁니다. 그죠? 자, 가장 최근 거라 손치더라도 이왕 나타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갖고 분석했을 때는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 미래의 그 가치를 본다면은 엄청난 가치가 될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 내재 가치가 별 볼 일 없다 손치더라도 투자가들은 한번 과감한 투자 베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 경제 분석도 해야 되고 산업 분석도 해야 되고 기업 분석 자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쭉 설명하면서 우리 교과서 없는 거를 좀 설명을 하나 더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아까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환율이 결정이 되는데 환율에 관한 용어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Revaluation, Devaluation, Appreciation, Depreciation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이거는 Revaluation이라는 표현은 지금 외환시장이 활발하게 되었을 때는 그런 현상이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안 일어나지만 옛날에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달러가 500원 됐다가 700원 됐다가 900원 됐다가 어떤 때는 만약에 1000원 갔다가 800원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와 같이 정부가 인위적으로 그 환율을 환시장에서 개입해서 환율을 조정할 때 쓰는 게 revaluation 평가 절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1달러가 1000원인데 그거를 800원으로 정부가 과감히 환율을 내렸을 경우를 우리가 revaluation이라는 표현을 쓰고 갑자기 1000에서 1200원 정부가 올렸을 때는 devaluation 평가 절하라는 표현을 쓴다는 내용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환시장이 엄청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하루에 변동폭이 우리나라는 상한가 폭이 없지만 그렇게 급격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루에 많이 올라봐야 10원, 20원, 30원. 우리 그 3월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할 때는 그때는 갑자기 환율이 한 며칠 사이에 100원 정도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하루에 20원, 30원 씩으로 환율이 인상되는 개념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depreciation이라는 표현을 쓰고 환율이 내려가면은 appreciation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사실을 우리 수강생들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꼭 해야 될 거는 우리 교과서 1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경기 종합지수 가운데서 경기 선행지수 9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통계청에 가면은 이 경기 선행지수가 월별로 쭉 나오기 때문에 이런 통계 자료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참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구기관인 경제연구소나 또는 한국은행이나 KD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경제 분석 자료를 예측치 자료를 한번 종합해서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산업 분석은 우리 증권사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산업 담당 애널리스트 있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도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는 겁니다. 이제 분석에서는 금리와 주가, 통화량과 주가, 환율과 주가, 원자재 가격과 주가 이런 등등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산업 분석에서는 산업 구조 변화도 분석해 봐야 되고 개별 산업도 해봐야 돼. 전체 산업이 어떻게 돼가냐.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체 산업 자체가 지금 충격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중에서 가장 타격이 심한 것은 우리가 볼 때처럼 항공산업, 여행산업,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얘기들, 교육산업도 상당히 위축이 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무비율 분석은 2주 전에 교수님이 재무비율 구하는 거 15개의 공식 갖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교시는 이 정도로 끝을 내고, 자, 우리 5장까지가 이번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3교시에는 교수님이 또 미니 특강을 하나 준비했는 게 있기 때문에 미니 특강을 듣고 이번 주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는 10월 15일이 되죠. 10월 15일 날은 지금까지 공부했는 것 가운데서 중간고사 예상 문제를 쭉 제가 제목만 적어 줄게요. 죽고 우리 시험은 10월 22일 날 이때는 대면 수업을 합니다. 대면 강의장에서 시험을 치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다음 주 동영상 강의에서 예상 문제를 쭉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 갖고 여러분들 노트 정리를 다 해가 봐야 됩니다. 오픈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도 반드시 갖고 와야 됩니다. 아직 책을 구입하지 못한 학생들은 우리 단톡방에 그 지금 뭐 교보 같은데 책이 떨어지면은 그 출판사 전화번호하고 연락처를 제가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단톡방을 통해서 책을 구입해서 다음 22일까지는 반드시 여러분들 15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5일까지 일주일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으니까 책을 갖고 있어야 예상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10 minutes break time.